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물밑 표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있었지만 일단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최상병 특검 재표결을 하루 앞둔 여야 각 당의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 표심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소 17명이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이 특검 통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에선 김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에 이어 이 최재형 의원까지 찬성을 공언한 상황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10명 안팎 이탈표가 나올 거란 관측에 여권 리더십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 막판까지 표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공개 입장을 밝힌 의원들 외에 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은 없는 거로 안다며 재표결에 최대한 출석해 부결표를 던져 법안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거라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는 분위기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특검법 재표결은 양심의 문제라며 이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른바 VIP 경로서를 두고 대통령이 경로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이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로로 인한 이첩 사건 회수 그리고 수사 변화 등이 상징적인 것인데 이 사실상 경로를 인정하면서도 말장난을 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오는 7월이면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끝난다며 서둘러 관련 자료를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보관 기간은 단 12개월입니다. 해당 자료의 보관 기간 만료가 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방문해 이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쟁점이죠. 21대 국회 내에 연금 개혁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도 다루어졌죠. 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박찬대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습니다. 주말 사이 김 의장은 모레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요. 먼저 김 의장의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그것이 합리적인 방향. 민주당 입장 즉 선 모수개혁 주장에 힘을 실은 건데 이 1시간가량 이어진 여야 회동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회동 직후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또 연금과 관련해서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모수 개혁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통 크게 13%와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내서 내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난 건데 사실 여야의 의견 차이는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데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이 모수 조정과 구조개혁은 따로 갈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모수 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은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당 일각 특히 윤상현, 나경원 등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꼭 이번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야당의 선모수 개혁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모수 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밖에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안건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힌 민생 법안을 처리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의료 시스템을 도약시킬 의료 개혁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에 의대 교수 단체가 정책 자문 거부 방침을 세운 데 대해서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동시에 그동안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의료계가 촛불 집회를 진행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30일 밤 서울 중구 대한문 등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국민과 함께 의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집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계가 의료 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게 되는 것은 배신감뿐이라면서 간호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재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간호사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협회는 이틀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한일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오늘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발사 시점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인데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북한이 위성 발사를 통보했다면 발사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발사 시점은 오늘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입니다. 위성 잔해물의 예상 낙하 지점은 한반도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3곳으로 명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지점을 낙하 장소로 지목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정찰 위성도 이 경로를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발사 시점인데요. 지난해 11월 발사 때는 발사 예고 시점보다 약 1시간 18분 이른 11월 21일 밤 10시 42분쯤에 발사했습니다. 또 발사 예고 기간 첫날 새벽에 발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상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 기술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관심이죠. 최근에는 러시아 기술진이 대거 북한에 입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북러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시점에 위성까지 쏘아 올리면서
지난해보다 성능이 향상된 위성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위성 발사를 통보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일중 협력에 균열을 내기 위해 위성 발사 시기를 특정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한일과 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봐야죠. 북한 비핵화 문제에 한국과 일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저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우리 군도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전방 중부지역 NFL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2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 오후 1시쯤부터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대응과 관련한 당국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북주장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이므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입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이 위성과 함께 다른 미사일을 섞어 발사하며 도발할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만난 한일중 정상이 조금 전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삼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기로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번영이 삼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조금 전 공동선언 내용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앞서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리창 중국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차례로 합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조금 전 공동선언문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한일중 3국 정상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중단 없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내 평화와 안전,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 등 3국의 입장을 각각 다시 한번 강조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북한이 예고한 위성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리창 총리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즉 우리나라와 북한이 사태가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3국이 또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까? 네, 3국 정상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6개 분야별로 나눠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분야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25년과 2026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또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저출생과 고령화 등 3국 공통의 과제 해결에 힘쓰자고 제안했고 리창 총리는 경제 무역 연결을 심화하고 영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한일중 FTA 협상을 추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3국은 특히 이런 각종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 의장국은 일본이 맡는 데 합의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가 정상화됐다며 한일중 협력 체계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한일중 3국 프로세스를 다시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의 공동 이익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번엔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 비핵화와 함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일본의 입장 그리고 현지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중 3국이 지역에서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고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 분야와 관련한 발언에 상당히 비중을 뒀는데요. 오늘 북한이 자칭 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한일중 3국의 공통 이익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한중 두 정상에게 요청해 이해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힘에 의한 일반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타이완 해협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한 우려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중 3국 정상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공통과제에 대해 선진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뜻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 경제 분야 등에서 긴밀한 의사소통과 공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 여당의 참패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대일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체 등을 테이블에 올렸지만 두 나라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은 3국 정상회의 재개를 통해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자국에 대한 봉쇄와 압박 전략을 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풀이되는데요. 끝으로 중국으로 가봅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한일 양국과 협력. 중국은 어떤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나요? 네, 리창 총리는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3국 간 경제, 무역 연계를 더욱 심화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영내 산업망, 공급망 강화와 한일중 FTA 협상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또 AI, 디지털 경제, 녹색 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 확대도 강조했는데요. 공급망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한미일 반중 공조를 쪼개놓는 전략적 의미가 담긴 겁니다. 중국의 대외 선전 매체 환구시보에도 비슷한 논평이 실렸는데요. 이번 회의를 한일 양국의 친미 노선 조정 신호로 풀이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북중러 대 한미일 진영 대립과 신냉전을 부추겨왔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균형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최근 북러 밀착에 대한 견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리창 총리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각측의 자제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은 물론 북한을 향해서도 군사대치 대신 대화를 촉구한 거로 풀이됩니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 우리 입장에선 북중러 삼각공조에 대한 역견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기존의 최상병 특검 법안으로 재표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는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에 이어서 최재형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내일 295명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할 경우에 여당에서 17표가 이탈하면 재의결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오늘도 표단속에 나서면서 야당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 운운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은 여당의 표단속은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연금 개혁안 중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부터 조정해 합의하자는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구조개혁까지 처리하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졸속 처리할 수 없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 내리자고 맞섰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내일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나온 여야 의원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탈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각자 소신에 따른 이제 표일 텐데 여당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많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타격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에서 불순한 의도로 써먹는 거에 대한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합세해서 손을 들어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탈표라는 게 적극적인 이탈표와 소극적인 이탈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적극적인 이탈표는 실제로 표결에 들어가서 찬성, 가결을 하는 것이 이제 적극적인 이탈표일 거고요. 소극적인 이탈표는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네, 오늘의 정치원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최상병 특검 법안 재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통과 여부도 주목이 되지만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10표 이상이 나온다면 이탈표가, 그렇다면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일 법안 처리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수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봐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은 정치화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라든지 다른 수사가 종결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특검이었다면 상당히 많은 표가 이탈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크게 특히 이제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기구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집권 여당 지난 총선 때 낙선한 분들이 한 5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과연 어떤 표를 던질 것이냐라고 하더라도 집권당으로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위기가 더 가속화되면은 본인이 비록 22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개인적 또는 더 나가서 당정과 이런 걸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탈표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지금 우리 국회법과 그리고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모든 것은 이제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꼭 민주당한테 한번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재명 당대표 국회에서 구성에서 총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당론을 따라라. 무조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22대 국회 당선인한테 당론으로 정한 입법은 무조건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네가 하는 거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지금 여당한테 얘기하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라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결국 뭐냐면 모든 거는 여든 야든 독립적인 범법기관인 의원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 표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그때는 이 야당의 이탈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내일 최상병 특검 법안은 여당의 이탈표가 계속 관심입니다. 일단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야권 의석수가 180석이고요. 국민의힘 의원 의석수가 국민의힘이 113석입니다. 17석이 이탈하게 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4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거든요.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이탈표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네, 저도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7표 이상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단 출석을 해라. 재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제 의견이
무기명으로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해서 기권을 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서서 투표소로 가는 순간 출석은 일단 했고 그러면 출석을 안 하는 것도 낙인 찍힐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출석을 했는데 기권 표시를 안 하고 이동을 해서 뚜렷하게 투표를 하는 행위를 보이게 되면은 그것도 물론 이제 기권 표시를 한다든지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것 자체도 이제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4명 정도는 지금 명분을 걸고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습니다.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이 정도인데 저는 이게 이제 뭐 15표 가량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개인적 판단도 있겠지만 정치적 득실까지도 감안해야 된다면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의사표명을 한다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기 소신을 가져간다고 볼 때는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상당히 영향이 크겠죠. 그렇군요. 저는 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재의결 통과에 가까운 15표 정도 가까운 정도의 이탈표가 있다. 그러면은 정치적 타격이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113명 가운데 58명 정도가 낙천하거나 아니면 낙선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 6명 정도를 만났는데 한 3명 정도는 매우 크게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건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 행태잖아요. 이게 21대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한 10석, 11석, 12석이 나오더라도 엄청난 타격을 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22대 국회가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다만 정치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뭐 조금 후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갤럽을 포함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도가 너무 지금 초라할 정도로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변하지를 않느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 더불어서 여당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마지막 자기가 그 투표를 통해서 반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 전반적인 이러한 그 흐름으로 봐서는 뭐 나름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럼 여당 내에서요. 여당 내에서 지금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이미 밝힌 의원들 가운데에는 이제 최재형 의원은 그제 밝혔죠. 특검법 야당의 정치 공세가 맞다. 그리고 독소 조항이 맞다. 하지만 당당하게 받고 민생 뭐 이런 원구성 협치 요구해서 정부의 주도권을 가져오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최재형 의원이 판사 출신이신데 독소 조항은 맞지만 그걸 통해서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받자라고 하면 모르지만 문제점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국은 투표를 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가 던진 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오히려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꼭 국민의힘만 영향을 받나요? 민주당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의원들이 각자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관행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주는 보이지 않는 정책 효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최재형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간단치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최재형 의원도 그렇고 감사 원장을 또 역임했었던 인물이잖아요. 또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또 인물이고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고요. 또 유이동 의원의 경우에는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을 만큼 좀
혁신적인 당 내에서 새신의 목소리를 또 내왔던 인물이고 뭐 김웅 의원의 경우는 검사 외전인가요, 내전인가요? 예. 뭐 검사 관련해서도 본인의 어떤 혁신의 또 새신의 입장을 많이 밝혔는데 여기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제 왜냐하면 21대 국회에 어차피 부결이 된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다. 예. 22대 국회도 계속 되지 않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계속 부담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 이전에 뭔가 좀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예. 세 번째로는 뭐냐면 7월 중순경이 됐든 하순경이 됐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총선 패배를 딛고서 일어서려고 하는 국민의힘도 계속 이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재형 의원의 경우에도 털어낼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국민들은 공수처 수사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만 그걸 기다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다. 예. 국정 동력이 없다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럼 왜 민주당은 공수처를 압박을 안 하죠? 예. 왜 수사를 강력하게 빨리 해서 그 결론을 내려라. 제 말은 대통령을 얘기한 말 중에서 만약에 수사 결과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면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빨리 대 부분을 예. 종결지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특검으로 가자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기네가 고발한 사건을 자기네가 특검을 하겠다는 거로 예.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22대 국회 오면 이번에 만약에 부결되면 또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로 해서 특검이 그동안 관행이라고 한다면 왜 그 관행을 깨면서까지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세화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짧게만 예, 말씀드리고 말씀하세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는 계속 공수처장을 임명하라는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 공수처장도 공백이지만 공수처장을 대행하는 대행도 공백이었고 그 대행의 대행도 공백인 상태가 있어서 공수처를 만들어지게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맞지만 예. 배수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라고 강조를 해왔던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기 힘들게 만든 데는 총선 때 예.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또 한동훈 당시 이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수처가 너무 정치화돼 있다. 왜 빨리 수사 안 하느냐라는 예. 또 약간 공수처 흔들기도 있었던 예. 그런 이유도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축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VIP 경로설인데요. 민주당의 주장 가운데는 이제 VIP 경로설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를 맡기기보다는 특검에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 VIP 경로설,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해서 성일종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되냐, 경로한 게 죄냐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쯤 되면 자백이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IP 경로설에 대한 여야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경로가 본질은 예. 아니죠. 경로를 네.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게 핵심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를 예. 들어서 지금 해병대의 수사단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거냐. 예. 수사가 아니라 조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의 수준에 밖에 불과한 건데 이건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예. 감찰 대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서 8명에 대해서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법리에 밝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예. 문제는 경로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실치사 혐의로 8명을 기소를 입건하고 의견. 기소 예. 의견을 경찰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 8명이 2명으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게- 박정훈 대령이 반발을 그렇습니다. 했고요. 그게 핵심인 것이지 어떻게 경로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로를 했기 때문에 외압을 넣어가지고 예. 그 부분을 바꾼 것이 이제 핵심인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경로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예.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조사, 감찰 그리고 8명을
기소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책임자를 사단장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령관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좁혀줘야 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단순하게 뭐 경로를 했다는 것이 자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게 그런 감성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짚게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로 격분의 핵심은 이것이 말 그대로 대통령실의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냥 차분하게 지시나 또 협의가 아니라 경로나 격분을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은 일종의 심기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봐라,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화났는데 이걸 빨리 처리를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실제로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합법적이고 또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가 아니었다라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지난번에 대통령 기자회견 때 이 건에 대해서 최상병 관련된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 또는 격분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지 않았으면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 될 일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총선 이후 토론회에서 김종혁 지금 조직 부총장이 본인이 이제 고향 지역구에 나가서 현장에서 지역의 유권자들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경로 격분단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로 격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대통령이 경로 격분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칫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고착화된 국정 일종의 스타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면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당에서는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당에서 탄핵 운운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탄핵은 지금 전혀 어불성설이고 언감생심이죠. 그거는 국민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해서 또 우리 시간에 온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갔을 때 얼마나 엄청난 역풍이 불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로 격분을 지적하는 수준과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또 한일중 정상회의까지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거론한다. 그 정확한 명백한 또 타당한 근거가 뭔지요. 이런 걸 국민들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적하는 것과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전혀 천황지차의 다른 차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7주 연속 리얼미터 조사는요 30% 초반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답보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한국갤럽은 24% 지지율이었는데 한 달째 나왔었고요. 최근 지지율이 저렇게 정체 국면에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저기 4월 3일서부터 지금 4월, 5월 4주까지의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관련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4월 3주면은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심기일전도 하고 변화를 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가 뭔가 새로운 나름대로의 국정 운영의 방식을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이나마 이제 그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부정 평가를 보통 우리가 65%의 법칙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부정 평가가 65%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인데요. 이번에도 보면 이제 나중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갤럽 조사에는 24%가 3주간 연속 24%로 긍정평가로 돼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는 이게 지금 20대에서는요. 20대, 30대, 40대, 50대는 전부 다 국정운영 긍정평가 지지율이 10%대입니다. 지금 갤럽 조사 말씀하시는 갤럽 조사 거예요? 말하는 거죠. 갤럽 조사 잠깐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부정 같은 경우는 다 70%대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과거 같으면은 임기 말에 나타난 현상들이죠. 어떻게
집권 단지 2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인데 이렇게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부정평가가 70%대가 나오고 네. 그리고 긍정평가가 저렇게 20%대로 네, 네. 저거 한다는 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현 정부가 실제로 보면은 총선 이후에도 뭔가 변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특히 이제 물가 문제를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그것에 대한 변화를 과연 주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변했다 안 변했다의 가장 큰 핵심적 사항은 뭐냐면 인사 문제거든요. 예. 그럼 그 인사 문제에 관련돼서 정말 저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대통령실도 지금 바꿨고 비서도 바꿨고 했는데 별로 그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최상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주차 얘기를 했지만 네. 계속해서 대통령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역풍은 뭐냐면 바뀐 게 없네. 그러니까 새로움과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주 보편적 핵심은 이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많이 떨었다는 거는 보수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층이 이탈하고 있다. 최소한도 30%의 아주 핵심적인 보수 지층이 있다고 한다면 예. 평상시에는 30 진보, 40 중도, 30 진보인데 네. 이 30 진보 보수보다 20%도 떨었다는 거는 분명한 거는 보수층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탈을 해서 예. 무당층으로 가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거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은요. 예. 제가 연구를 했던 관련된 주제예요. 이게 네, 이제 예.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론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제 총선 이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대통령이 타격을 받아서 지지율이 내려오더라도 예. 지지층들의 기대는 불변해요. 지지층들의 기대는 불변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지지층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결집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총선 이후의 현상은 뭐냐면 지지층의 기대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지지층들의 기대가 상실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튜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금 달라졌더라도 아니 그래도 좋아질 거야 하면서 예. 그 기대치를 가지고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이것 자체가 더 이상 튜닝이 되지 않는 상태, 예. 기대치가 상실돼 버리면서 지지층마저도 미결집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이거나 예. 아주 신속하거나 아니면 그걸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동반되지 않으면 올라오기가 상당히 좀 힘든 구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거는요. 예. 지금 가장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뭘까요? 조사를 해보면 저는 첫 번째 의료 문제와 관련된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강대강으로 가고 지금 대한의료협회에서는 촛불 집회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정치라는 거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예. 저는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총선 끝나고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동안은 정치 안 했다는 거잖아요. 통치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변한 게 없구나라고 예. 느낀다는 거를 꼭 나름대로 저렇게 외교적 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변화도 주고 제도화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낳고 있는데 예. 지금 국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전혀 그런 발벌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한중일 예. 정상이 모여서 한 이 회담의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예. 이걸 통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제 그 출입 기자단과의 저녁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세 나라 정상, 한일중 정상들이 모여서 삼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고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긍정평가 1위가 외교 네. 분야예요. 근데 오늘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거든요. 그 외교 쪽에서는 항상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 외교가 이제 그런 이유가 원래 이제 특별한 이유가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바로 이제 최초로 상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한미 동맹 관계를 굉장히 굳건히 한 거. 예. 또한 이제 한미일 협력 관계, 특히 이제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급 진전된 부분이 있죠. 근데
이번에 한일중 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지난 중국에서의 청두 한일중 회의 이후에 이제 개최가 된 건데 그만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라인 야후에 대해서 이런 우리 국민들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다는 걸 전달했고 기시다 총리도 그걸 좀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은 또 성과로 볼 수 있을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멀었던 그런 좀 평가를 소원했던 관계였죠. 그렇죠. 소원했던 관계였죠. 그런 부분들이 극복됐는데 또 하나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중국도 상당히 우려를 좀 표명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서 얻어내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계속해서 연금 개혁 문제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연금 개혁안이요. 지금 뭐 여야가 기구까지 만들어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어요. 합의를 보지 못했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격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일단 이제 모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는 돈과 받는 돈만 일단 먼저 합의를 하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여당 일각에서는 또 그냥 받자, 이거라도 하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9% 내는 돈은 9%고 내는 받는 돈 돈은 9%입니다. 40%인데 받는 돈 40%고요? 이 9%를 14%까지 오르자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큰 성과라고 좀 봐요. 다만 이 40%를 뭐 계속해서 40%를 할 거냐 아니면 처음에 민주당은 45%를 얘기를 하다가 그 뭐 여당은 43%를 하니까 44%로 맞추자라고 했었던 요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모수 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이 재정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원 고갈이 55년에 되게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더 큰 틀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하자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 아닌가요?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거를 만약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꼭 나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2대께 가서 이제 구조개혁에 관련된 물론 지금 얘기는 뭐냐면 구조개혁이 더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연금개혁에 관련돼서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더 전향적인 부분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지금 보니까 여당은 계속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 대통령실 입장 22대 국회 때 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받아들이자라는 안도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얘기한 부분들 내용이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이슈를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합리성, 타당성, 그다음에 수용성인데 21대 국회냐 22대 국회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중에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고 어느 한쪽만 또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모수개혁이라는 것은 뭐 이게 소득 보장론이냐 재정 안정론이냐 그럼 43, 45로 주장하면 이게 얼마나 받느냐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럼 44로 결정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도 여러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꼭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모수개혁은 되는데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재정 투입을 할지 말지 여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빠져 있는 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이 재정 지원 부분을 감당해야 될 이 우리 국민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국민이에요. 그러면 아직 10대에 있고 태어나지도 않은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래도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최소한의 간접적인 반영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검토해서 8월 말까지는 끝을 내자라는 정도로 간다면 수용성, 타당성, 그다음에 합리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에는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국민들에게 예. 설득을 하려면 이게 이번에 안 되고 내년에 됐을 때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결과가 나오는 거고 40% 할 때 41, 42, 43, 44까지 갔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큼 차이가 나고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재정을 넣을 수 이런 것을 조금 그걸 가지고 좀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43이냐 44냐 45냐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프레임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 연금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을 오히려 찬성하는구나.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좀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여야가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황우여 대표도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오늘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하자고 했으니까요.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특위라도 구성해서 조속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이 대통령 보호하지 못하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SNS 글을 올려서 파장인데요. 당내에서는 천박하고 경솔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탈당을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분께 먼저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요? 과하지욕, 또 과유불급, 수위 조절 이런 부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윤홍연대. 그러니까 대통령의 반응이 있든 없든 간에 총선 이후에 한결같이 또 일관되게 윤홍연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강조하는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극도로 견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아 정말 짜증난다, 홍 시장 안습이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존재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이라 할지라도 웬만하면은 존재감 주목 못 받습니다. 서울시장도 경기지사도 주목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설사 부정적인 존재감이라 할지라도 홍준표 시장의 판단은 이 존재감을 끌고 가자. 두 번째 제 분석은 그래도 이렇게 가니까 홍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홍이냐, 한이냐, 한이냐, 홍이냐. 적어도 홍한 구도를 여권 내에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는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비판이 쏟아진다. 심지어는 탈당해라. 그런 것도 모를 리 없는 홍 시장일 텐데 아 이제 정말 역겹다 하는 이런 거친 평가를 받지만 존재감 또 윤한 구도 이것이 홍준표 시장이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김현준 교수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홍준표 시장이 총선 후에 대통령과 4시간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순수성 있게 자꾸만 보이는데 이 4시간 동안 또 무슨 얘기를 했지? 혹시 이 얘기도 대통령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나름대로 내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가장 빨리 탈당한 분은 실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까? 2007년도 2월 달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요. 2007년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인데 무려 10달을 놔두고 그때 압박한 사람이 김한길하고 정동영이에요. 그리고 대통합신당 만들어가지고 무려
엄청나게 531만 표 차이로 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물론 중간에 탈당을 요구해서 참패한 사람들이 많죠. 이해창 총재가 YS 김영삼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하면서 영삼 인형을 막 포항에서 막 패대기하고 치면서 대통령이 탈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별로 이렇게 좋은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뻔히 우리 홍준표 시장이 아실 텐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여권 내부의 사정이 너무 이거 지금 뭐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고 그냥 그 중구난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본인들의 나름대로 오랜 정치 경력을 통해서 봤을 때 꼭 두 대결심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단일 대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경원 당선인이 본인이 한동훈이라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출마 확률을 55%라고 이야기했고요. 60에서 55로 줄었다는 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당원 당규상에 의하면은 당 대표 이제 그 시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직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면 내년도 9월에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놔야 된다면 1년 2개월 정도밖에 당대표를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결국은 당대표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긴장적 관계를 설정할 거냐, 적대적 관계를 설정할 거냐, 우호적 관계를 설정할 거냐고 할 텐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대적 관계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여당은 이제 분열이 되는 것이고 우호적 관계를 계속하면은 뭐 한동훈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가 무슨 뭐 완전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컨트롤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아마도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나 같으면 안 나오겠다는 얘기 한 거고요. 그리고 60%에서 55%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이 이야기한 내가 한동훈이라면 출마하지 않겠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안 한다면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들리세요?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나는 출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꾸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관련해서 대통령과 연관시키는데 물론 이건 또 대통령과의 관계는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어차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고착화 되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과는 다른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길과 국민의힘 당대표의 길은 투 트랙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의 가장 큰 변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보는 이슈온,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은퇴식을 전해드립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 두 할머니.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도 물속으로 장수해 금세 전복 여러 개를 따서 번쩍 들어 보입니다. 미역 따는 것도 식은 죽 먹기입니다. 물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지는데요. 바로 해녀 은퇴식 현장입니다. 여전한 물질 실력을 보여준 이 두 어르신, 92살 김유생 해녀와 91살 강두교 해녀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15살 때부터 바다에 들어가서 무려 75년 넘게 해녀로 살아온 그녀들. 김유생 해녀는 40살에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5명 아이들을
물질을 하면서 홀로 키워냈다는데요. 어제 물질을 끝으로 해녀로서의 인생과 작별했습니다. 은퇴 소감 직접 들어볼까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인생 하면 거죠. 아이고, 내가 있으면 좋구나.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그래 될지 못하게 이제. 9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바다가 좋다는 천생 해녀들. 이번 은퇴식은 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와 귀덕1위 어촌계가 함께 마련한 행사로 모두 9명의 해녀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제주 해녀어업이 2015년 국가 중요 어업유산 1호로 지정됐고 이듬해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는데요. 제주의 보물 해녀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은퇴식을 연 겁니다. 아이들에게 나 죽걸랑 소랑 바닥에 뿌려둬라. 죽어서도 물질 허명 살펴 보라수다. 김유생 해녀가 은퇴식에서 남긴 말입니다. 죽은 뒤에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주면 저승에서도 물질을 하며 살겠다는 뜻의 제주 방언입니다. 그 오랜 물질과의 작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법도 한데 은퇴식은 시종일관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해녀들은 신나게 춤을 추며 서로를 격려했는데요. 이런 명랑함 그리고 바다에 대한 사랑과 인내가 8순 또 9순 넘도록 해녀로 살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네, 이슈온 이번에는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현재 김 씨의 음주 수치는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오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증거자료와 진술을 보강해 구속기한 안에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에 대해선 자백의 유일한 증거는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참고인을 충분히 조사한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고를 내고 수습하기는커녕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데만 여념이 없었던 김호중 씨.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면서 공분을 산 건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 사건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가다가 이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그 심리는 뭘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고가 이렇게까지 커진 건 첫 단추를 거짓말로 깨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고자 막내 매니저의 허위 자수를 종용했고 소속사도 김 씨를 보호하다가 거짓말을 낳으면서 큰 인명사고가 아닌데도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방해는 왜? 빅뱅 전 멤버 승리도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혐의를 부인했고 심지어 증거 조작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 도망가듯 입대한 뒤 무려 9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사실상 국내 연예계 복귀는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인기 연예인들의 경우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일반인들보다 더 강해 혐의를 부인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을 것이고 주변에 이제 뭐 회사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여론의 관심이 꺼질 때까지 버티는 게 유리한 만큼 직접 입증이 까다로운 혐의를 일단 부인하는 전략을 택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음주 대사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왔으면 그게 이제 음주는 물 건너 간 건데 그게 딱 나왔잖아요. 이와 함께 순간적인 방어 본능이 작동해 일반 상식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론의 배신감까지 더해져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이미지 타격이 가해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부대에서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한 훈련병은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중이었는데 육군은 민간 경찰과 함께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A 훈련병이 쓰러진 건 일과 시간이 끝나갈 무렵인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육군사단 신병교육대에 배치된 A 훈련병은 당시 동기생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A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결국 이틀 만인 그제 오후 숨을 거뒀습니다. 육군은 A 훈련병 사망 후 하루가 지나 사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유가족이 언론에 알리는 걸 원하지 않아 곧장 공지하지 못했고 그 사이 SNS에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돼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얼차려로 불린 군기 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체력 단련 등을 시킬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선 안 됩니다. 육군은 경찰과 함께 A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게 된 경위와 훈련 강도,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엔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20대 훈련병이 숨지는 등 불과 닷새 사이 훈련병 2명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숨진 가운데 부검 결과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라 사망 원인은 판별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훈련병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관상 명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군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는 앞으로 병원 의무 기록과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최종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훈련병들은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 구보와 팔굽혀 펴기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착취물 사이트 10여 개를 운영해온 20대 미국 영주권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해서 영상 10만여 개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려다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김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한 남성이 빠져나옵니다. 경찰이 곧장 다가가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한국인을 상대로 성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미 영주권자 20대 A씨입니다. A씨가 3년 6개월 동안 유포한 것으로 파악된 영상은 무려 10만여 개. 이 가운데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1000여 개나 포함돼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도 2만 개나 올렸는데 일부는 피해자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AI를 이용한 음란물도 올리며 국내 유명 연예인 사진을 활용하려던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합성지하고 폴더가 별도로 있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여자 아이돌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허위 영상물을 제작 유포했을 거라 보고 사이트 내에 이제 사실 수색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했는데 발견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한 사이트 14곳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2만여 명. 광고를 사이트에 게재해주고 가상화폐로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위장수사 기법 등을 활용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고 미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결국 필리핀에서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다 공항에서 덜미가 잡힌 A씨는 검찰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불법 사이트 14개를 모두 폐쇄 조치한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죄 수익을 특정해 추징 보전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오늘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에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오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는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 청장은 국회에서 이미 범인을 검거했고 증거물도 확보한 상황에서 방송사와 당직자, 지지자 등이 있어서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난기류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카타르에서 아일랜드로 향하던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에 휘말려 승객과 승무원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향하던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튀르키예 상공이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이 천장에 부딪히고 점심을 서빙 중이던 승무원들이 넘어지는 등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더블린 공항은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카타르 항공 QR017편이 난기류를 만나 승객 6명과 승무원 6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여객기는 더블린에 무사히 착륙했지만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다친 사람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I've settled down now, but it was quite scary. But unfortunately, there was a couple of passengers that didn't have seatbelts on, so they were thrown in front of us. They were thrown out of their seats and hit their head. It was very scary, to be honest. Like I'm still shivering, right? It was for the 10 or 15 seconds, and that was the worst 15 seconds of my life. I have seen few people. They were like literally flying in the plane because it was so pressure in the plane, and they were standing, so they were on the top of the plane. 앞서 지난 21일에는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기체가 급강하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8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기후온난화가 난기류의 발생 빈도뿐 아니라 강도까지 키우고 있어 대형 사고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벨트 착용이 난기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비행 중 안전벨트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인도양 북동부 벵골만에서 올해 첫 대형 사이클론이 발생해 지금까지 2명이 숨졌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 26일 사이클론 레말이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남부 해안 지역을 강타해 2명이 숨졌고 인도와 방글라데시 주민 100만여 명이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재난당국은 사이클론이 동반한 강한 폭풍으로 이 일대 전력망과 통신선이 파손되면서 수백만 가구의 전력과 통신 공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남부에는 폭풍우와 토네이도, 우박 등 악천후로 인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등에서 강력한 폭풍우와 토네이도로 인해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5일 텍사스주 쿡 카운티에는 토네이도가 덮치면서 7명이 숨졌다고 현지 보안관이 밝혔습니다.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라. 경제픽 보여주시죠. 네, 통계로 확인됐다라는 이야기네요. 오동건 기자가 나와 있죠. 오동건 기자.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좀 체감도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통계로도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보는 수치는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자나 세금 다 빼고 월 평균 1분기를 봤더니 400만 6천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00만 원 가까이 세금이랑 이자로 나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4%가 올랐는데 물가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외식 물가는 3.8%, 가공식품은 2.2%. 그러니까 그냥 다른 물가 증가율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냥 물가 증가율이 2.8배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7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분기 동안 나의 월급이 그대로였다면 계속 월급은 낮아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보도해드렸지만 이거 올랐다 저거 올랐다 계속 했던 게 이제 2분기겠죠. 그리고 이제 6월 들어가는 6월 1일부터 가격 인상 품목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킨, 김, 면도기, 건전지, 초콜릿 다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인데 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전 또 가스 회사가 계속 지금 빚이 얼마인지 봤더니 250조입니다. 총부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이걸 처분하는 건 쉽지 않은 지금 그 정책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름철 냉방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영상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나를 믿고 거친 세상이지만 나를 믿고 나와 함께라면 ready to go. Let's go far away when we go far away. 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임영웅 씨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뭐 임영웅 씨 인기야 모두 다 대단한 걸 잘 알지만 경제적 효과도 관심이라고요? 주말에 혹시 출근하셨나요? 예, 대단했습니다, 상암이. 예,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인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자, 미국에서 그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워낙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적인 효과, 스위프트의 어떤 뭐 경제학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인데 미국에서 추산한 게 한 13조예요. 미국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다면 한국에 우리나라에는 임영웅이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틀간 상암 공연 10만 명이 운집을 했고요. 좀 가격을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냥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10만 명이고 티켓값을 한 평균 한 16만 5천 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최고가가 한 20만 원 정도고요. 최저가가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만 원으로 잡고 계산을 했을 때 160억 정도는 어제 그냥 공연만으로 티켓 판매만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그냥 이것만 쓰는 게 아니죠. 교통비, 뭐 식사비, 그리고 멀리서도 옵니다. 숙박비도 들고 또 해외에서도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고, 그리고 이 공연이 뭐냐면 전국 투어를 하고 나서 서울 앙코르 공연으로 마무리한 거예요. 23만 명이 그동안 모였습니다. 32만 명입니다. 23번의 공연에 32만 명. 이걸 그냥 티켓값을 계산했더니 500억 이상. 거기에 이제 어떤 해외 매체에 판매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뭐 대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과정에서도 좀 미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연 과정 속에서 진행 요원이 콘서트 거동이 불편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업어서 옮겨준 과정이 공개가 된 거예요. 자, 이 안전요원에 공개가 됐고, 이 영상이 그러니까 25일 공연이었고, 그 다음날 26일 공연에는 임영웅 씨가 이 안전요원을 불러서 자, 이것이 바로 히어로다 이러면서 소개하면서 모두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도 참 좋고 임영웅 씨의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마트도 새벽에 쏜다. 서초구 첫 전면 허용. 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잘 모르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자기 장을 보고 밤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배송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법으로 막혀 있었어요. 의무 휴업을 아시죠? 사시는 지역은 뭐 잘 알지만 뭐 2주에 한 번씩 일요일에 닫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평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그 얘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최초로 이 평일 휴업, 그러니까 일요일에 휴업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 휴업한 시도한 것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서 이번에 또 뭘 시작을 했냐면 새벽에 배송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자, 이게 사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게 법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마트의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건데 조사를 해봤더니 마트가 쉴 때 골목 상권이 좋냐? 오히려 좋지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배송, 새벽 배송. 자, 저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단 서초구입니다. 서초는 기존에 0시에서 8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초구에서 변경을 하면서 딱 1시간만 제한을 두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을 둔다라는 조건만 있기 때문에 1시간만 들어가도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 부분 들어보시고 이어서 서초구청장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동국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선 새벽 배송을 이용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늦은 시간에도 또 만약에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초구에서만 풀고 있어서 제가 서초구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점차 확대돼서 다른 사람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부가 자꾸 억압을 하고 어떤 요일을 해라 또 시간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해요. 재래시장을 위한다고 시고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생활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새벽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아침 시간이나 또 장 보는 시간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율에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데. 네, 들으신 것처럼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풀면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내용 더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동훈 기자가 좀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새벽에 이제 대형마트도 배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 요즘 다들 온라인에서 다들 그렇게 해서 쇼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새는 예. 또 이게 해외 직구까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에 배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못하는 부분들 선택의 폭을 더 늘릴 그렇죠. 수 있다. 요즘은 사실은 이런 쇼핑의 대세가 이미 온라인으로 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오프라인은 온라인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오프라인 대형마트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규제를 영업 시간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예. 요즘은 경쟁은 더욱더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형마트에서 새벽 배송을 전면 허용하게 되면 이제 기대 효과는 얼마나 보시는 겁니까? 예,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도 그리고 대형마트도 예. 모두가 다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 예.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국적인 오프라인 유통망을 갖고 있고 거기에 온라인을 함께 하게 되면 실제로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도 있거든요. 예. 그 주민들은 80% 이상이 우리 지역에도 온라인 새벽 배송 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그런 곳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을 예. 풀어서 함께 같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절차를 좀 거쳐야 돼서요. 예. 저희들이 7월 첫째 날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오늘 바로 행정 예고를 했는데 예고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한 2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예. 저희들이 소비자 또 중소유통, 대형마트 간에 저희들이 서초구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협의회가 있군요. 예. 그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군요. 그러고 의결이 난 다음에 될 것 같습니까? 의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까지 사전에 중소 슈퍼마켓 사장님한테 의견도 물어봤고.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대형마트 노조 쪽에서는 네. 근로 조건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노조 측하고는 접촉을 해보셨나요? 예. 노조에 대한 사안들은 저희들은 이미 검토를 했고요. 예. 다만 그 부분 관련했을 때 노조에서 염려하시는 사안은 잘 알겠는데 네. 여기는 온라인 새벽 유통에 대한 사안들이고 예. 우리 노조에서 걱정하시는 사안은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따라서 근로 시간에는 지장이 없다. 예. 너무 과한 걱정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의 근로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의견 수렴 받고 있고 또 나가서 혹시 대형마트에서 오프라인에서 근무 시간 더 늘리는 사안이 있다면 노사 간에 협의하겠지만 혹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서초구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오프라인에서 우리 근로자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발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요새 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골목 상권 때문이 많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골목 상권에 대한 사안들은 사실은 함께 가져야 되고요. 사실은 이미 오프라인에서 골목 상권에 그다음 대형마트가 서로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지난해에 약 한 4개월 동안 수십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아, 그래요? 수십 차례 만났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워낙 온라인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예.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이 함께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니까 예. 대형마트를 열고 평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주변 한 1km 자영업하는 예. 소상공인 저희들이 대형마트가 3군데 있거든요. 예, 그게 예. 50명을 2달 전에 물어봤습니다.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매출액이고 두 번째가 유동인구거든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서초구는 일요일이 아니라 언제 쉽니까? 수요일 날 수요일에 쉽니까? 예, 대략 수요일 날 또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하여튼 일요일은 다 영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일요일 쉬다가 수요일 쉬니까 골목 상권 매출은 어떤 영향을 미치던가요? 매출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변함이 없거나 더 늘어났다고 하는 비율이 80%에서 85%. 그렇군요. 각각 예. 3개의 점포의 근처에 있는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예. 확인한 결과이고 최근에 또 대한상의에서도 우리 서초뿐만 아니라 동대문에서도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다들 의무 휴업일을 평일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쪽에 만족도를 물어봤습니다. 전체 평균은 81%, 서초구는 그렇군요. 87%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휴업일을 바꾸고 나서 대형마트나 골목 상권 양쪽 모두 이용률이 더 높아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형마트를 가는 분이 그다음에 내한테 맞는 상품을 또는 식사를 그 근처에 있는 소상공 자영업 이용하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유동 인구가 중요한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알겠습니다.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보통 아마 주말에 함께 이용하시면은 대형마트에 대한 낭만과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친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가서 내가 원하는 가성비 높은 상품 사고 식사는 그 근처 식당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 친화적인 그런 부분 온라인에서 느끼지 못한 부분도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통업계 규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저는 이게 사실은 민간의 영역에서 정말 잘 순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의 그런 대못들을 뽑아줘서 서로 함께 잘 돌아가고 선순환할 수 있으면은 공적인 영역에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특히 유통 쪽에서는 소비자가 있고 중소유통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어서 서로가 모두 보통 윈윈 하는데 이거야말로 윈윈윈이 되는 그렇군요. 정말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결과라 생각해서 이런 규제는 풀고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더욱더 경쟁력 있게 공정하게 서로가 상생해서 모두 행복의 총량을 높일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도 만족하고 또 관련 상권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더없이 좋은 정책이죠.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까지 잘 해결해 가면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며 종일 예년 기온을 밑돌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6월 여름의 문턱에서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새벽까지, 영동 남부는 아침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동쪽 지방과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3도, 부산 1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동해안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일교차 큰 늦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보내드린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